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즈나이츠의 민광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R&D 사업계획서 위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평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다른 곳에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자료들은 참고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용으로 쓰시고요.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장표는 강의 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일단 오늘 강의 교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품기획 로드맵 관점에서 사업계획서의 평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품기획 로드맵을 보시면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상품기획 로드맵이 물론 대기업의 전자제조 분야에 좀 특화된 로드맵이긴 하나 스타트업 입장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좀 많아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이 자료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아이디어 제안이고요. 끝이 제품 개발입니다. 서비스 개발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아이템 기획을 해서 제품이 개발되는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세 가지의 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타당성 검토라는 허들이 있고, 두 번째는 컨셉 결정을 하는 허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이걸 할지 말 건지 최종 판단하는 요 허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기획한 상태에서 제품 개발까지 의사결정을 하는 중에 세 가지 허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타당성 검토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파악을 하냐면 여기도 역시 세 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줄이 타당성 검토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 둘, 셋. 여기 회사의 내부의 상황들을 좀 보고요. 쟤네들의 상황들을 봅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상황들을 보고 나와 쟤네들이 있는 우리 전체의 상황들을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해서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기업은 중장기 제품 포트폴리오, 단기 제품 포트폴리오, 회사의 내부 상황들을 보고 판단을 해보는데요. 스타트업은 회사의 뭐 라인업이나 중장기 포트폴리오까지 생각할 여력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개는 한 개의 테크놀로지나 한두 개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영업이익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익 목표치를 갖고 내가 움직일 것인가, 또 어느 정도의 매출 목표를 갖고 움직일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스스로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회사를 어느 정도 규모까지 키워서 IPO를 할 건지 M&A를 할 건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 의사결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부에 내가 생각하는 회사의 창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의 동향 분석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이 경쟁사의 동향 분석은 아직은 우리가 구체적인 경쟁사가 누군지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에 대한 개념이 나오려면 이 뒷단에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내가 세분화된 시장에 누가 나와 직접적인 경쟁자인지를 파악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아주 러프하게나마 시장 내에 존재하는 어떤 플레이어들의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플레이어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약품을 만들어서 혹은 영양제,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약국에 유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내가 제조사로서 유통을 직접 할 것인가? 시장 상황을 보니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 유통업체를 통해서 상당수 유통을 하고 있구나. 혹은 뭐 여러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을 통해서
방판 시장으로 이렇게 유통 채널을 돌리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혹은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막연하게나마 시장에 존재하는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 내가 이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부품 공급업체가 글로벌 독점 기업이다. 이러면 사전에 미리 내가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유통 채널이든 공급 채널이든 이 각각의 플레이어들과 움직일 때 협상력이 내가 최소한 크게 밀리지 않는지 이런 내용들도 파악을 해보는 단계. 이 부분이 경쟁사의 동향들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가격 조사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내가 막연하게나마 시장에 존재하는 플레이어들이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특히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고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단계, 이게 이 단계에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자료에 보면 시장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시장 동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분석과 시장 동향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2단계는 제가 시장 동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동향이라 함은 말 그대로 시장 동향이에요. 정치적인 환경이 어떤지, 경제적인 환경, 환율이나 주가나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 경제 지표들이 어떤지,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큰 시기다. 이게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기술적인 트렌드가 어떤지, 환경적인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이 시장 안에 존재하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꼭지들인 거죠. 예전에 제가 다른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시장들을 막 돌아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요 관점에서 어떤 내용들을 파악을 했냐면 처음에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가니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요즘 중국 글로벌 제조사의 인건비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태국으로 가보니 태국으로 많이 옮겼더라고요. 태국으로 가서 또 보니 태국의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역시 여기도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구매력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사카나 한국의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오사카는 태국관 같은 게 생겼었고 태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태국에 있는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뭔가 이유를 따라가 보면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글로벌 제조사들이 옮겨지면서 여기서 많은 고용 창출을 했구나. 그래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시장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태국에 갔던 기업들도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나 보죠. 사회 문화 보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인건비가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기업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 내에서 제가 뭔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을 보고 자금의 흐름이 태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갈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나마 한번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세 가지 꼭지는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어디까지 내가 회사를 키울 것인지, 예를 들어서요. 두 번째는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세 번째는 이 시장이 충분히 큰가, 성장성이 있는가, 이 안에 존재하는 내가 사업을 했을 때 구체적인 매출 추정의 근거는 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어떤 동향상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이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죠. 그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드롭시키는 거예요. 빨간색이 드롭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검토를 한 결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고민하는 게 목표 고객 수립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내가 이 사업대로 안 움직일 건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서가 내 충실한 사업계획의 결과물로서 작용을 하려면 목표 고객을 수립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목표 고객을 수립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 목표 고객에 맞는 가격 전략이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상품기획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다뤄보지 않으시면 가격을 맨 나중에 결정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쓰시다가 마지못해서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데 정작 내가 정부에서 R&D 지원 자금을 받고 뭔가 시제품 나오고 양산까지 넘어가는 이런 타이밍에서는 가격을 꼭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건 상품기획 로드맵 안에서 보면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이 사업계획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가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총 원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조 원가, 그리고 판관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조 원가와 판관비를 더한 이 총 원가에 마진을 더해서 가격 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가격을 결정짓는다는 얘기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내가 원가 계산이 정말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가격 결정을 했는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목표 고객에게 얼마의 가격을 매길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여기 줄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유통 전략입니다. 국내의 제조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 회사가 제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에 제조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는데, 스타트업 중에 제조 원가, 그러니까 시장에 10만 원에 파는데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7만 원 넘어가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조 원가 비율이 70%에 육박해요. 자, 그런데 이 스타트업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요, 마케팅 전략으로 여러 유통 채널의 파트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10만 원에 파는 물건인데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7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3만 원 안에서 유통 파트너와 뭔가 수익 쉐어할 만한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는데 판관비 하기도 아마 버거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제조 원가가 굉장히 높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통 파트너와 함께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로 풀어져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서는.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내가 목표 고객을 정했고 가격을 매겼는데 우리 제조 원가가 너무 높아서 이거 마진폭이 얼마 안 나올 것 같다, 유통 파트너가 못 낄 것 같다, 이러면 이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셔서 우리는 일단 1차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유통 파트너 없이 직판 채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사업계획서의 판로 개척 전략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평가를 하러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을 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단계에서 목표 고객을 수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목표 고객에 맞춰서 가격과 유통 전략을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목표 고객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 고객의 진짜 고객 문제가 뭘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교육을 받으실 때 늘 보는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욕구, 고객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욕구라는 게요,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죠. 근데 거래 관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2C냐, B2B냐, B2G냐에 따라서, 즉 내 고객이 일반 개인이 구매하는 B2C냐,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B2B냐,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납품을 하는 B2G 사이드냐에 따라서 이 고객의 문제, 고객 욕구, 고객 니즈, 이런 건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검증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내가 개인들에게 팔 때는
어떠한 가치 요인을 가지고 내가 내 아이템을 어필할 것인지, B2B는 기술적인 부분인지 운영 효율적인 부분인지 어떤 밸류 팩터를 가지고 고객사에 어필할 것인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그 사회적인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부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 근거 법령은 뭐인지, 이런 내용들이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품기획에서는 물론 뭐 이런 관점에서도 조사를 하겠죠. 사업계획서에서도 고객의 문제라는 부분이 이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중기부 표준사업계획서 PSST 사업계획서를 쓰신 분들은 고객의 문제를 정리하는 게 1-1번 항목에 들어가는 고객 문제,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게 해결하는 해법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잖아요. 자, 이 해결하는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즉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시게 됩니다. 이 컨셉이라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 이런 것도 컨셉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R&D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이 컨셉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시장 내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밸류 팩터를 강하게 어필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밸류 팩터가 경쟁사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 결정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걸 의사결정을 하냐면, 첫 번째, 시장 내에 내가 목표 고객에 맞춰서 가격 결정을 했을 때 충분한 마진에 대한 뭔가 시나리오가 나오느냐, 이익이 있느냐. 두 번째, 이 목표 고객이 정말로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의 플레이어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우월한 포인트를 가지고 컨셉을 만들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보고, 요 컨셉에 뭐 도저히 컨셉이 안 나온다, 이러면 잠시 보류, 앞 단계에서 다시 한번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걸 가지고 사업계획서 관점에서 풀어보면요, 중기부 표준사업계획서의 창업사업의 사업계획서 1-1번 항목이 이 고객 문제를 정의하는 거고, 1-2번 항목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의하는 겁니다. 2-2번 항목이 사업계획서의 비교표를 만드는 작업에서 컨셉 결정할 때 경쟁사에 비해서 어떠한 밸류 팩터를 어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2-2번 항목입니다. 그럼 사업계획서의 2-1번 항목은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요 내용입니다. 자, 시장 분석은 좀 별개로 치셔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컨셉을 결정했어요. 그럼 제품이나 서비스의 스펙은 언제 이야기하냐면 이 컨셉에 따라서 제품 스펙을 결정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이 안에 목표 재료비 달성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판단을 해봐서 손익계산서를,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업을 해보니까 돈이 남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남는 게 충분하냐? 충분하다. 그럼 개발 계획을 검토해서 오케이 해보자. 개발까지 넘어가는 부분이죠.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STP와 4P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 STP에서 S가 마켓 세그먼트 아닙니까? 시장을 세분화하는 부분이에요. 그 세분 시장 안에 타겟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겟 고객은 결국 목표 고객이란 얘기잖아요. STP,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는 이 목표 고객에 맞는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컨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STP에서 그럼 마켓 세그먼트와 타겟팅,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4P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네 가지 P. 하나는 프로덕이에요. 어떤 프로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리고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는 아까 가격 고민했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전략이잖아요. 프로모션이 있죠. 프로모션은 요 로드맵에 없습니다. 프로모션은 사업계획서에서 프로모션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가격 안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업계획서의 평가 포인트를 상품기획 로드맵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내용이
사실 전자 제조 쪽에 좀 오리엔트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나 스타트업 관점에서 한번 전체 상품 기획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실익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장표고요. 그 다음 장표부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시장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업 계획서의 시장 자료는 우리가 늘 하듯이 뭐 구글이나 네이버 학술 정보 이런 데 검색해서 찾는 건데요.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특정 키워드를 하나 정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 페이지에 검색을 해요. 구글 키워드 검색을 해서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쭉 자료를 찾아봐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는 자료는 뭐 드랍박스나 원드라이브에 계속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캡처해야 되는 자료는 에버노트에 캡처를 해서 계속 자료를 쭉 다운로드 받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한 개의 키워드에 자료가 한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해놓고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자료를 조사를 하시고 이 키워드의 자료가 구글 페이지 10페이지 안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캡처하면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한 4-5시간 정도 집중해서 찾으시면 꽤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자료 가지고 내가 한번 사업계획서에서 활용할 만한 뭔가 소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 자료를 찾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료를 좀 범위를 특정 지어서 자료를 찾고 싶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자료를 찾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수도 있고 아이템 컨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차별화 포인트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이템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아주 러프하게 찾아보시고 사업계획서 기획 작업을 하면서 자료를 계속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료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쓰듯이 출처를 계속 찾아가면서 자료를 찾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시장 자료, 인터넷에서 시장 자료는 남들이 잘 해놓은 자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잘 해놓은 자료는요, 공시 자료가 있어요. 기업 공시 자료. 두 번째는 산업 보고서가 있습니다. 공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의 전자공시 사이트에 항상 뜨고요. 분기에 한 번씩 뜹니다. 이 공시 자료를 보시면 여기 목차가 있죠. 이 중에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공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다 보면 의외로 내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이 기업체의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요. 기술에 대한 뭔가 새로운 정보들도 얻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금감원의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공시 자료를 찾아보시는 거. 두 번째, 애널리스트들이 쓴 증권사에서 나오는 산업보고서를 참고하는 겁니다. 여기도 잘 되어 있는 자료죠. 자, 세 번째는 정책보고서입니다. 정부 정책보고서예요. 자, 산업보고서 자료는 시장의 성장성이나 규모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적혀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책보고서는 시장의 트렌드가 아직은 트렌디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책보고서 나올 수가 있어요. 국가 정책 관점에서 전체적인 국가 기술개발 로드맵 안에 지금은 약간 시장성이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책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기술 동향 보고서와 논문들이 있죠. 이 내용은 물론 구글 스칼라에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외국 뭐 이런 자료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도 R&D 사업계획서를 실제 스타트업에서 한 7년 정도 제가 담당해서 썼었는데요. 그때 네이버 학술 정보에 있는 기술 동향 보고서와 논문 정도만 참고해도 계획서 쓰는 데는 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이 있다. 기존 전문가 집단에서 정리된 자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대전에 계신 분들이니까 특구본부에 가면 도서관이 있잖아요. 여기 가시면 그 좀 비싼 시장 자료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시장 자료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블로거들 중에도 굉장히 트렌디한 최신 동향들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블로거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찾다 보면 요 블로거는 정말 뭔가 연구를 해서 자료를 업로드를 잘하네. 이런 분들은 리스트업 해놓고 주기적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 자료는 아무래도 한철 지난 자료들이 많고 블로거들은 최신 동향들을 올리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키프리스에서 특허 검색하고요. 네이버 학술 정보에서 논문이나 기술 동향 보고서 같은 걸 참고를 합니다. 기획자가 새로운 기술을 다룰 때 논문 자료들을 참고해서 보면 이 기술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캐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업 내부에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기획자하고 근데 기획자가 기술을 몰라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 이러시면 이런 논문이나 기술 동향 보고서들을 보고 기술 비교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엔지니어 분들한테 드리면 엔지니어 분들의 반응이 당신 전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알고 있냐.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자료 조사를 해보니 이런 프레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엔지니어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국가 통계 포털이죠.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가보시면 국가 통계 자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B2B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은요 반드시 밸류체인 혹은 가치사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료를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다 밸류체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료 조사한 케이스고요. 지금 이 사이트는 뉴스와이어라는 사이트예요. 뉴스와이어는 보도자료를 원래 내가 작성을 해서 배포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자료를 찾으실 때, 보도자료를 검색하실 때 뉴스와이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 세상의 모든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전문가 집단의 자료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기존 솔루션들을 찾는다. 이 부분은 경쟁사 비교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창업사업, 뭐 정책자금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창업사업은 비교표가 하나만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R&D 사업계획서에서는 비교표가 두 가지 나와야 됩니다. 파트 1에서 그러니까 기술성을 쓰는 부분에서 기술 비교표가 나와야 되고요. 파트 2 사업성 부분에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교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표가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기존 솔루션들을 찾는다. 네 번째, 거래 관계별로 찾아야 될 내용이 다르다. 이건 상품기획 로드맵 관점에서 사업계획서의 평가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그냥 제가 사업계획서를 정말 쓸 때 그 기차 안에서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게 공시자료 보고 자료를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이 내용은 B2B 사업계획서였고 대기업의 2차 벤더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도와드릴 때 이렇게 작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자료를 사업보고서 안에만 봐도 그 사업보고서 안에 내 고객사 그리고 내 고객사가 납품하는 고객사의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 찾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뭐 이렇게 찾는다는 거 스마트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사업계획서를 보는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놀로지 프로덕트 마켓, TPM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R&D라고 할 때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R&BD는요. 안에 비즈니스가 끼잖아요. R&D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R&BD는 마켓 관점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계획서의 평가 포인트를 TPM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TPM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기술 로드맵을 이야기하는 여러 이론들을 보면 TPM이라는 키워드로 기술 로드맵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사업계획서의 평가 포인트는 아까 상품기획 로드맵 관점에서 말고요. 사업계획서 평가 포인트는 특히 R&D 같은 경우는 기술과 제품과 시장 이 세 가지 평가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술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파트 1에서 기술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시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쟁 기술과 비교해서 우월한 포인트가, 우월한 스펙이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기술 비교표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우월한 포인트들이 공인 인증된 시험기관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스펙들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인 인증된 시험기관이 없다면 좀 다른 관점에서 그에 준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볼 때 R&D 사업계획서가 짧으면 60페이지, 나중에 지원 금액이 좀 더 커지고 대기업들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쓰면 200페이지 정도까지 되는 사업계획서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업계획서라 하더라도 평가 포인트는 이 세 가지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기술성은 경쟁 기술과 비교해서 우월한 포인트가 있고 이 우월한 포인트가 진입 장벽이 있고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의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객 가치입니다. 내가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장의 고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이 아니면 사업성이 지금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평가 포인트 중에 하나,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프로덕트 관점에서의 평가 포인트는 첫 번째, 고객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고객이라 함은 커스터머를 의미합니다. 유저가 아니라 커스터머예요. 돈을 지불해주는 주체 관점에서. 근데 유저는 왜 안 보냐? 안 보지 않는 건 아니고요. 커스터머가 구매하는데 영향력을 주는 영향력자 관점에서 유저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불편해하면 커스터머 안 사겠죠.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문제가 뭔지, 커스터머 관점에서 고객 니즈가 뭔지, 그래서 커스터머가 누군지, 그리고 정말로 커스터머의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죠. 세 번째, 기존의 솔루션과 비교해서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 이 세 가지가 평가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프로덕트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마켓에 대한 포인트예요. 시장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성장성이 담보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업계획서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체 시장과 세분 시장의 규모가 돈으로 계산돼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규모가 돈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량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계획서의 이 시장 분석 부분에서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 분석을 하라고 하면 처음에 R&D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이 내가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시장 분석, 시장 동향을 요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사업계획서의 시장 분석은 뭐냐면요. 기술에 대한 시장이 아니고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분석입니다. 즉,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분석인 거예요. 왜냐? 고객은 기술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 즉 아이템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평가 포인트가 있다는 거. 물론 이 기술은 기술 자체가 프로덕트이 돼서 판매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기술 자체를 매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제약회사 같이 기술 자체를 매각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기술이 개발을 되면 이 테크놀로지의 높은 역량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품 컨셉을 만들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여기에 있는 마켓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과 시장이 연결되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죽음의 계곡에 빠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평가 포인트를 TPM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볼게요. 좀 전까지 설명드린 게 이 위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기술에 대한 부분 평가할 때는 뭘 보냐? 경쟁 기술과 비교해서 뭐가 우월한지. 제품 볼 땐 뭐 보냐? 고객이 누군지. 고객 문제가 정말 존재해?
그럼 얼마나 문제가 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 이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심각한 문제를 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해결해주고 있어. 그 다음으로 경쟁 제품과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 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 초기 창업자분들이 준비하시는 창업 사업 계획서에서는요, 비교표가 하나만 나오면 돼요. 기술과 제품을 이렇게 잘 퉁쳐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R&D 사업 계획서는 철저히 기술 비교표와 제품 비교표가 분리돼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 마켓을 보면 구매자들, 커스터머들이 모여 있을 때 이걸 마켓이라 하고요. 내가 사업 계획서를 썼을 때 이 커스터머들이 모여 있는 이 내용이 정량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시장 분석을 안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세분 시장이에요. 전체 시장이 나왔으면 세분 시장이죠. 이 세분 시장 안에 1년차, 2년차, 3년차의 타겟 고객을 의미합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시장 분석이라 하면 전체 시장과 세분 시장의 규모가 계량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수익성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1, 2, 3년차의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밑에 보면 판로 개척 전략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면 매출이 추정되겠죠. 예. 요 흐름이 지금 보시는 요 점선에 있는 요 흐름을 놓치면 사업계획서에 시장 분석,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인 정합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처음에 설명드렸던 상품기획 로드맵 장표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요 장표가 요 사업계획서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표입니다.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 밑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랜이라 하잖아요. 비즈니스 플랜은 결국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하고 양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거고, 이 세 가지 플랜을 수행하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 계획까지 정리하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액션 플랜, 프로덕트에 대한 액션 플랜, 마켓에 대한 액션 플랜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필요한 전체 고용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사업 계획서인데,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우면 돈이 들어가 돈 계산을 하는 것처럼 사업 계획도 사업 계획을 세우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객 정의로부터 시작된 마켓 정의, 그리고 전체 마켓과 세분 시장, 전체 시장과 세분 시장, 이 안에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판로 개척 전략을 수행해서 매출 추정, 요 이야기를 가지고 추정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걸 가지고 비용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추정 매출과 추정 비용을 추정했을 때 빼면은 추정 손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추정 손익 계산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놓으면 뒤에 추정 재무 자료가 나오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은 뭘까요? 자금 조달 계획은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거 하는데 얼마가 필요해. 그 얼마가 더 있으면 이 정도 돈을 벌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들어오면 얼마를 나로부터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해 갈 수가 있어. 자금 조달 계획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결국 사업계획서는 테크놀로지와 프로덕트 마켓 관점에서 정리할 수가 있다. 평가 포인트도 아무리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사업계획서를 하더라도 내가 사업계획서를 쓴 다음에 TPM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고 이게 없다. 그럼 그 내용은 보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게 중기부 표준사업계에서 PSST죠. 이 장표 보는 방법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 보면 이 색깔하고 이 목차의 색깔하고 제가 맞춰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진한 색깔이 뭔가 정량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고 요 흐린 색깔이 뭔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량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 요 색깔은 섞여 있는 내용, 시장에 대한 내용, 시장 분석이거든요.
이거는 R&D 사업 계획서의 목차입니다. R&D 사업 계획서도 이거는 정량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 나머지는 합리적으로 서술되어야 되는 부분. 자, 그런데 여기서 R&D 사업 계획서 쓸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추진 일정 적는 거예요. 자, R&D 사업 계획서의 파트 1 부분의 추진 일정은 시제품 개발할 때까지 일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파트 2에 이 사업성 평가하는 부분에서의 여기도 일정들을 적어야 되거든요. 계획들. 여기는 양산부터 판로 개척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필수 항목 작성 요령은 이건 설명을 다 드리긴 했는데 고객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고객 니즈가 뭐고 이걸 이렇게 해결해주면 제품이 만들어져. 두 번째, 비교표는 이런 프레임들이 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런 프레임들도 있고 이런 프레임들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라고 뒤에다 적어놨고요. 이 밸류 체인은 시장에 존재하는 플레이어들에 대한 거래 관계, 이 안에 협상력들을 파악을 해보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 뭐 샘플을 올려놨고요. 밸류 체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구성도가 나와서 무엇을 주고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수익 모델이 있는지 설명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수익 모델은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이때 이런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들까지 뒤에 있는 요 내용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썼으면 먼저 A4 용지에다가 중요한 이렇게 발표 사업 계획서를 만드신다. 그러면 PPT 윗장에다가 올려갈 메시지를 두세 줄 정도로 만드시고요. 일단 이 시나리오가 A4 용지 한두 장 정도로 만드신 다음에 요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PPT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 케이스고요. 네, 자료가 시장이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많은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상품 계획 관점에서 평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술 로드맵 관점에서 테크놀로지 프로덕트 마켓 관점에서 평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